지금 일본은 오르지 않는 낮은 임금, 30년 만에 찾아온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중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세, 난방비 등 기본 생활물가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청년들의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지경인데요. K-팝, K-드라마 등 문화적 유행으로만 치부해왔던 일본 젊은이들의 한국행이 유행뿐만이 아니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오게 된 일본 여성의 사연으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일하던 사야카 이노우에라고 해요. 전 일본 중앙은행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매일 무너지고 있었죠. 그날도 똑같았어요. 마감 직전까지 보고서에 시달리고 있던 아침 옆자리였던 후지야마 과장님이 출근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단순 지각인 줄 알았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점심쯤 경찰이 회사에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저희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죠. 과장님께서 집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원인은 추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젠 일본에선 흔한 일이에요. 도쿄인데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집이 대부분이에요.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35만 원이 넘는 전기세를 감당할 수 없어 이불을 3겹 4겹 덮고 자요. 그래도 손끝은 얼어붙는 느낌이에요. 일본에서는 매년 약 2만 명이 추위로 목숨을 잃어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도 많대요. 자다가 화장실 가려다 방과 화장실 온도차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월급으로 260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중 월세가 120만 원, 관리비가 19만 원, 전기세와 가스비가 38만 원이에요.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매일 저녁엔 편의점 도시락 하나로 끼니를 해결해요. 8,000원짜리 도시락이지만 제겐 사치죠. 제 친구들도 다들 똑같아요. 정규직인데도 월급이 너무 적어서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거나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활비를 메꾸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다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집이 무너진 친구도 있었고 지진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입도 못했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뤘어요.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뉴스도 계속 나왔죠. 이 나라에서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우연히 한국에서 일하는 일본인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됐어요. 한국은 겨울에도 따뜻해요. 난방비가 걱정 없어요. 야근하면 수당 줘요. 주말 출근하면 휴일 수당도 나와요. 서울에서 월세 50만 원으로 살아도 충분해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동료 미즈노 에리카 씨가 한국에 취업한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던 걸 보게 됐어요. 그 친구는 월급이 350만 원, 야근 수당도 다 챙겨주고 주말 출근 수당도 받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 친구의 집 서울 원룸이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 겨울 난방비도 한 달 5만 원이라는데 그걸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는 왜 여기 있지? 그 순간부터였어요.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제 통장의 금액은 반토막이 났고 일본 정부는 해외 이주를 막기 위해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바꾸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저처럼 퇴사하고 해외로 떠난 사람이 벌써 5명이나 있었고요. 그날 오후 회사 휴게실에서 한국 뉴스를 우연히 봤어요.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발표였죠. 일본은 매년 월세만 오르고 청년 정책은 아예 없는데 그 차이를 보자 제 옆에 있던 60대 선배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도 젊었을 때 한국 갈 기회 있었는데 결국 못 갔네. 이 나이 되니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이 심장에 박혔어요. 나도 이대로 있다간 그 선배처럼 후회하겠구나. 그래서 그날 저녁 전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월급의 절반이 학원비로 나갔지만 제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투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학원에 등록한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말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국어 학원에 다녔고 점심시간엔 혼자 회의실 구석에 앉아 한국 드라마로 회화 연습을 했어요. 동료들은 다들 말렸어요. 야, 사야카 진짜 한국 갈 거야? 지금처럼 안정적인 직장 두고 왜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해?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일본에 남아있다가는 나도 후지야마 과장님처럼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월급날이 와도 남는 게 없는 살. 겨울엔 이불 속에서 오들오들 떨고 야근을 해도 수당은커녕 사명감이란 말로 덮어버리는 회사 분위기. 그건 더 이상 살아간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 결심했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타자. 퇴사 통보를 했을 때 부장님은 날 붙잡으셨어요. 너 미쳤구나. 해외 취업? 그건 소설 속 이야기야.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결정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순간 제가 상상했던 세상은 깨졌어요. 한국 항공사의 비행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기내 난방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이륙도 전에 코트를 벗었어요. 승무원분들은 밝게 웃으면서 담요도 더 챙겨주셨고요. 제가 타던 일본 국내선은 늘 차가웠어요. 비용 절감 때문에 겨울에도 히터를 제대로 안 틀고 승객한테는 얇은 담요 하나 주면서 추우면 참으세요 하는 분위기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일본의 하네다 공항만 생각했거든요. 시설이 낡고 환풍기 소리만 덜컥덜컥 들리고 겨울엔 입국장 바닥이 얼어있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공항 전체가 따뜻했어요. 바닥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고 에스컬레이터 앞에서도 따뜻한 바람이 나왔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차 안이 온돌방처럼 따뜻했어요. 심지어 요금도 일본의 반값이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탔는데 역사 안에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졌어요. 일본 지하철은 아직도 와이파이 안 터지잖아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그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싸더라고요. 바닥에서 느껴지는 그 따뜻함, 그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진짜 집의 온기였어요. 숙소 주인분이 친절하게 보일러 사용법을 알려주시면서 말했어요. 사야카 씨, 난방비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겨울에도 한 달 5만 원이면 충분하니까요. 일본에서 그 금액이면 이틀도 못 써요. 그날 밤 저는 근처 편의점에 갔어요. 일본 편의점은 겨울밤엔 너무 추워서 계산대 옆에서 떨기 일수인데 여기 편의점은 안에서 온돌 틀어놓은 것처럼 따뜻했어요. 도시락을 전자레인지로 데워주고 그 도시락이 4,500원밖에 안 하는데도 김치와 반찬이 푸짐했어요. 숙소에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욕실이 따뜻했어요. 일본에서는 욕실 바닥이 차가워서 겨울에 샤워하다 쓰러지는 일이 흔한데 여기선 바닥이 따뜻하고 온풍기도 나와요. 밤 11시가 넘어 밖을 내다봤는데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꺼운 패딩 없이도 다들 편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드디어 나는 따뜻한 세상에 도착했다. 여긴 내가 살아도 되는 곳이다. 다음날 아침 갑자기 목이 아프고 열이 났어요. 그래서 근처 내과를 찾았는데 그 순간부터 또 한 번의 충격이 시작됐어요. 일본에선 병원 가려면 예약하고 몇 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인데 여기선 그냥 방문했더니 10분 만에 진료를 볼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면서 괜찮으세요? 요즘 감기 독하죠. 이렇게 먼저 말을 건네주셨어요. 진료비를 계산하려는데 헉! 겨우 15,000원이었어요. 일본이라면 감기 진료 하나 받는데도 보험 적용해도 4, 5만 원은 기본이거든요. 진료가 끝나고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그런데 여기도 따뜻했어요. 일본 카페는 난방비 절약한다고 히터도 거의 안 틀고 손님들이 외투를 입고 있어야 할 정도인데 여긴 전기 콘센트도 많고 와이파이도 빵빵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에 갔는데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이 7,000원이었어요. 반찬도 4가지나 나오고 국물도 진하고 일본에선 라멘 한 그릇에 11,000원은 줘야 하거든요. 그날 오후엔 한국에서 2년 먼저 정착하신 일본인 선배 타카하시 나오코 씨를 만났어요. 지금은 서울에 있는 글로벌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계시죠. 그 선배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월급은 400만 원 정도 받고 있어. 세금 떼고도 통장에 300만 원 이상 남아. 회사에서 식대랑 교통비, 야근 식사까지 다 지원해줘.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일본에선 세금 떼고 나면 20만 원도 안 남았었지.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선배님 집이었어요. 회사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전세 2억 원, 관리비 월 10만 원. 넓고 깔끔한데도 겨울 난방비는 5만 원도 안 넘는다 하셨어요. 전세라는 제도도 처음 들었어. 집주인에게 돈을 맡기고 나중에 돌려받는다니. 일본은 그냥 월세만 내다가 결국 빈손으로 나가야 하잖아. 그날 저녁 선배님과 포장마차 따뜻한 천막 속에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들은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사야카, 일본은 이제 끝났어. 젊은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해.
그 말을 듣고 전 한국 기업에 정식 지원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첫 면접 기회가 찾아왔죠.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준비한 한국어를 다 까먹은 것 같고 손에 쥔 자기소개서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면접장에 들어가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이 들렸고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더듬 소개를 시작했지만 그 뒤는 거의 흐느낌이었어요. 면접관님들은 따뜻하게 바라봐 주셨지만 전 이미 마음속으로 끝났구나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일주일 후 불합격 메일이 도착했어요. 무너졌어요. 이렇게 준비했는데 다 무의미했구나.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와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야 하나? 그날 건물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갑자기 쾅 소리와 함께 멈춰버린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 함께 있던 한국인 남성 한 분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저는 일본에서 지진 대피 훈련을 많이 받아서 그 순간 오히려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버튼을 누르고 안내방송을 듣고 다른 승객들한테 일본어로 위험 상황 설명도 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천천히 구조를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15분쯤 지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 한국인 남성분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어요. 혹시 저희 회사에 한번 와보시겠어요? 아까 대처하시는 모습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은 글로벌 기획팀의 김도연 이사님이셨어요. 그게 두 번째 기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김도연 이사님께 명함을 받고 난 뒤 저는 며칠 뒤에 이사님 회사에 정식 면접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면접일이 딱 일본에 잠시 돌아가야 할 날과 겹친 거예요. 왜냐하면 비자 서류 중 일부는 일본 본사에서 직접 받아야만 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전 다시 나리타행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운명은 그날도 저를 시험했어요. 면접 당일 아침 일본에 강진이 발생했어요. 공항이 마비됐고 항공편이 줄줄이 지연됐어요. 저는 머리를 싸매고 공항 바닥에 앉아 절망하고 있었죠. 이대로 놓치는 건가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서울행 비행기를 타는데 성공했지만 비는 쏟아지고 있었고 공항에서 면접장까지 택시비가 15만 원이라는 말을 듣고 전 고민 끝에 공항버스를 탔어요. 하지만 도로는 정체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조급해진 나머지 저는 두 정거장 앞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는 서울거리에서 면접장까지 전속력으로 뛰었어요. 옷은 완전히 젖고 화장은 다 지워지고 머리는 빗물에 엉망이 됐지만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건 도망이 아니야. 이건 내 미래를 붙잡는 거야. 면접장에 도착했을 땐 30분이나 늦었어요. 저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헐떡거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도쿄에서 큰 지진이 있었고 비행기도 지연돼서 버스를 타고 뛰어왔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저는 이 열정 그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님들은 처음엔 멈칫하셨어요. 저는 젖은 옷을 입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때 그중 한 분이 말하셨어요. 여기까지 그렇게 와주신 마음이 더 중요하네요. 자, 면접 시작해봅시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 안에서 발표 자료를 꺼내려는데 자료가 빗물에 젖어 글자가 번져 있었어요. 다시 식은땀이 났죠. 하지만 그 내용을 저는 다 외우고 있었어요. 하나도 안 보고 한국어로 또박또박 발표했어요. 지금 일본의 청년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폭등하고 집값은 감당이 안 됩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면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한 임원님이 물으셨어요. 한국어가 아직 부족한데 어떻게 업무를 하실 건가요? 전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자정까지 공부하고 있고 3개월 안에 업무가 가능한 수준이 되겠다고 자신합니다. 그 순간 다른 임원님 한 분이 일본어로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너무 놀랐지만 반사적으로 답변드렸어요. 알고 보니 그분이 일본 지사 설립을 담당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열정이 마음에 듭니다. 합격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라는 생각에 그리고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조금은 대견했어요. 하지만 진짜 큰 시련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한국 회사의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전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갑자기 들려온 소식. 일본 정부가 해외 취업자 대상 비자 발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거였어요. 서류 심사가 한 달, 두 달 계속 미뤄졌고 청년들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전면 중단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뜨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선 저를 믿고 기다려주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저를 조여왔어요. 그때부터 전 매일 아침 비자 심사 사이트를 새로 고침했어요. 어느 날은 하루에 12시간 넘게 새로 고침만 누른 적도 있었어요. 지쳐서 눈을 감았던 새벽,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순간 몸이 굳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흘렀어요. 그 어두운 새벽이 저에겐 세상에서 제일 밝은 순간이었어요. 회사에 연락드리자 김도연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부터 오시면 됩니다. 가족과 충분히 이야기 나누시고 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가장 큰 과제를 마주하게 됐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일. 방 안에는 이미 짐들이 쌓여 있었어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직전이었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전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한국 회사에 정식으로 취업됐어요. 다음 주에 출국해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젓가락을 던지듯 내려놓으셨어요. 배신자 같은 것. 이 나라가 못마땅하냐? 당장 나가.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시고 눈물만 흘리셨어요. 전 이미 짐을 다 싸둔 상태였고 그날 밤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캐리어를 끌고 한밤중 도쿄 거리를 걷는데 갑자기 지진 경보가 울렸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하늘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갈래? 아니면 정말 떠날 거야? 무서웠지만 전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출국 준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뉴스가 떴어요. 일본 정부 해외 이주자의 재산 반출 제한 검토 중. 저는 제 통장에 있던 1,800만 원을 한국으로 보낼 수 없게 될까봐 급히 은행으로 뛰어갔어요. 직원은 말했어요. 송금 심사에 최소 2주는 걸립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비행기는 일주일 후인데요. 그런데 그때 창구 직원분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도 딸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그 직원분 덕분에 겨우 송금을 마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졌고 제 돈의 실제 가치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출국 하루 전날 밤 할머니가 몰래 찾아오셨어요. 봉투를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할미가 평생 모은 거다. 일본은 이제 늙은이들만 남는 나라가 됐어. 너는 꼭 살아야 해. 봉투 안에는 현금 100만 엔이 들어있었어요. 할머니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엔 확신이 있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이게 정말 네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냐? 전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네, 아버지. 저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제 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짐을 정리하며 창밖을 보니 후쿠시마 원전 긴급 속보가 또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예전에 일본 기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지금 일본은 천천히 가라앉는 배다. 젊은이들은 탈출해야 한다. 출국 하루 전 밤이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던 그때 갑자기 어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사야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은 얼어붙은 냉동창고 같았고 대기 의사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 제가 알던 이노우의 켄타로 씨가 아니었어요. 작고 말없이 누워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성 협심증과 심장 발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수술비가 700만 원이 넘게 나온다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손을 떨며 통장을 꺼내셨어요. 이거 내면 이번 달 생활비가 없을 것 같아.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김도연 이사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사야카 씨, 가족이 먼저예요. 출근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실이 너무 추워서 상태가 더 나빠진 거예요. 간호사에게 난방 좀 부탁드렸더니 에너지 절약 중이라서 안 됩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전 울면서 편의점에서 작은 전기 히터를 사다가 몰래 병실에 갖다 놨어요. 하지만 전기세가 많이 든다고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손짓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사야카, 네가 한국에 가려는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구나. 목소리는 너무 약했고 그 한마디가 마음을 찢었어요. 다음날 저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해서 서울병원 영상을 받아 보여드렸어요. 최신 의료 장비가 갖춰진 따뜻한 병실, 조용한 복도, 그리고 빠르고 저렴한 진료 시스템. 아버지는 처음엔 화면을 외면하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한 일본인 환자가 한국에서 수술 후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시곤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아리사 아니 사야카, 너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어요. 아버지, 전 그냥 따뜻하게 살고 싶었어요. 추위에 떨며 숨 쉬는 게 아닌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제 머리를 처음으로 쓰다듬어 주셨어요. 나 건강해지면 나도 한번 한국에 가보고 싶구나. 내 회사도 보고 따뜻한 거리도 걷고. 그 말씀은 제 평생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한마디였어요. 며칠 뒤 전 한국으로 출국했어요. 공항 가기 전날 밤 가족들과 마지막 식사를 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한 몸으로 제가 좋아하는 닭고기전과 미소된장국을 직접 만들어주셨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또 나왔어요. 해외 이주자 재산 반출 전면 제한 시행. 전날 송금하지 못했더라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뻔했어요. 출국날 아침 아버지가 저에게 도장이 찍힌 인감증명서와 은행 해지 위임장을 담은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아둔 거다. 이제 내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어머니는 조용히 제가 어릴 때 썼던 일기장과 사진이 든 상자, 그리고 그 아래 현금 100만 엔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셨어요. 할머니도 마지막으로 전화를 주셨어요. 할미는 너무 늙어서 한국은 못 가지만 너는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집안 최초로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아이야. 공항으로 향하는 길 뉴스 속보가 또 나왔어요. 후쿠시마 원전 이상 반응 방사선 수치 상승. 아버지가 라디오를 끄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이제야 알겠구나. 네가 왜 떠났는지. 나리타 공항 출국장은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공항 직원이 말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떠나시나요? 한 청년이 대답했어요. 여긴 더는 희망이 없으니까요. 마지막 검색대를 지나기 전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그 순간 저는 더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비행기에 오르며 오열했어요. 이건 도망이 아니야. 이건 생존을 위한 출발이야.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여기가 내가 다시 태어날 곳이구나. 회사에서 소개해준 원룸에 들어선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발바닥으로 올라오는 따뜻함 하나에 무너졌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 일본에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감각이 저를 그냥 울게 만들었어요. 첫 출근날 너무 떨려서 밤잠을 설쳤어요. 회의실에서 준비한 발표 자료를 펼치는데 한국어가 엉망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전 너무 부끄러워서 화장실에 숨어 울었어요. 그때 김도연 이사님이 조용히 따라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죠. 우리 도와드릴게요. 일본에선 실수하면 비난받기 일쑤였는데 여긴 실수를 감싸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월급날. 세금 떼고도 280만 원이 통장에 찍혔어요. 일본에선 상상도 못했던 숫자였죠. 전 가장 먼저 할머니를 위해 방한용품을 사서 보냈어요. 거위털 침낭, 전기온수 팩, 보온 슬리퍼, 찜질용 허리벨트, 그리고 부모님께도 100만 원을 송금했어요. 어머니는 바로 전화하셨어요. 사야카야, 이렇게 많이 보내면 네가 먹고 살기 힘들잖니? 전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여기선 난방비도 적게 들고 밥값도 싸고 무엇보다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회사 생활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실수해도 같이 방법을 고민해주는 동료들, 퇴근 시간이 되면 사야카 씨, 얼른 들어가세요 하며 보내주는 팀장님. 주말엔 찜질방에 갔어요. 따뜻한 온돌에 등을 붙이고 누워있으니 그동안의 긴장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동료가 제 한국어 발음을 고쳐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야카 진짜 많이 늘었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춥지 않았고 끼니 걱정도 없었고 퇴근 후엔 진짜 내 삶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미래를 꿈꿀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일본에 계신 아버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지셨어요. 내가 보내준 돈으로 보일러 돌렸단다. 밤에 이제 안 춥다. 그리고 회사에서 깜짝 발표가 있었어요. 사야카 씨가 주도한 일본 시장 진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특별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전 바로 전화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 받은 돈으로 항공권 보내드릴게요. 한번 한국에 와보세요. 며칠 후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어요. 전 회사를 하루 휴가 내고 직접 공항으로 마중 나갔어요. 원룸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이렇게 따뜻하다니. 우리 사야카 이제 진짜 행복하구나. 회사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갔어요. 김도연 이사님이 일본어로 인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사야카 씨는 우리 회사의 보물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딸이 인정받는 모습을 처음 봅니다. 그날 저녁엔 동료들과 부모님이 함께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일본의 회식과는 전혀 다른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귀국 전날 백화점에서 극세사 내의 수면 양말, 반신욕기 등 방한용품을 잔뜩 사서 드렸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야카, 내가 널 그렇게 반대해서 정말 미안하다. 네가 옳았구나. 그리고 며칠 후 일본 친구 5명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한국 취업 준비 중이야. 내 블로그 보고 용기 냈어. 특히 난방비와 병원비 이야기가 제일 충격적이었다고 했어요. 이제 전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더 많은 일본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정착해서 정말 따뜻한 집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이곳 한국에서라면 그 꿈조차 따뜻하게 꾸게 돼요.